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수행평가로 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측정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여러분들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실험을 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 실험 결과와 그리고 보고서 작성 관련한 내용을 수행평가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그 자세한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등교를 하면은 바로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분자량 실험 측정하는 과정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선생님이 드라이아이스를 주문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을 안 하는 상황이 계속 돼가지고 계속해서 배송을 미루고 있어요. 그래갖고 빨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으면 선생님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요거 우리 맨 처음에 첫 번째 배웠던 내용에 대한 수행평가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 요 수행평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치? 너무 많이 미뤄졌죠. 자, 여러분들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어. 그치? 자, 그리고 요 n값, 요 분자 몰수지? 이 몰수라는 값은 질량이 나왔을 때 분자량으로 나눴을 때 이 몰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어떻게도 쓸 수 있다고 했었냐면 PV는 n분의 WRT야 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무엇을 구해 볼 거냐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해 볼 겁니다. 그럼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 그들의 분자량 이제 44라고 어느 정도 외워놨을 거야. 그지? 근데 이 44라는 값을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계산해보고 측정을 해볼 건데 어떤 물질을 이용을 할 거냐면 바로 드라이 아이스라는 바로 CO2의 고체 상태인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을 해볼 건데 무엇을 이용할 거냐? 바로 이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할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기호로는 M CO2M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측정해 보는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부터 실험 목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목표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과정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준비물은 드라이 아이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100ml짜리 삼각 플라스크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100ml짜리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 여러분들 집에 다 있죠. 알루미늄 박, 그지? 한 요만큼 잘라가지고 준비를 하고 실제로 요만큼 크기가 아니라 아무튼 이 뚜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알루미늄 호일이면 되고요. 그리고 200ml짜리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는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 메스 실린더라고 쓰기도 해요. 메스 실린더. 그래서 우리 요렇게 생긴 애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눈금 이렇게 달린 애 있죠. 이렇게. 자,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는 액체에 뭐를 측정하는 기구냐면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금 실린더가요. 자, 그리고 온도계 필요하고요. 전자저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그지? 상장각 그냥 여기 해가지고 0.01g까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전자저울을 좀 준비를 해볼 거고요. 증류수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바늘도 필요해요. 바늘,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구멍 뚫을 거거든. 그래서 바늘도 필요하고 약숟가락 필요합니다. 드라이아이스를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막자와 막자사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막자와 막자사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얘가 막자이고 얘가 막자사발이야. 막자 사발. 그래서 우리 드라이아이스 덩어리로 돼 있잖아, 그지? 사발 이거
사발입니다. 사발. 자, 드라이아이스 덩어리로 돼 있는 거를 막자 갖다가 뿌갤 거야. 그리고 잘게 쪼개가지고 빨리빨리 승화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약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장갑은 우리 드라이아이스는 마이너스 78도씨 엄청나게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손에 이제 잘못하면 뭐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차가운 날 동상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장갑을 이용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눈에 튈 수도 있으니 보안경까지 착용을 하고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준비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실험이 진행을 하길래 CO2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실험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은 여러분들 실험을 할 때, 화학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대학교 가면 다들 할 텐데 화학 실험 할 때는 먼저 실험 기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화학 반장도 뽑을 거고 할 건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저녁에 남아서 실험 도구들을 열심히 깨끗하게 닦아 놓을 거예요. 자,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0ml짜리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합니다. 여기다가 알루미늄 박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씌울 거래요. 그지? 근데 씌우는데 작은 구멍을 뚫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전체적인 얘네들의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한대요. 자, 일단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100ml짜리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하대. 100ml짜리.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알루미늄 포일 있지? 아까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 있잖아? 얘를 어떻게 여기다 포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포개입니다. 근데 중간에 뭘 만들어?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겠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구멍이 뽕 하고 뚫려 있는 상황일 거라면 여기 구멍 뚫린 걸 내가 묘사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치? 자, 이거는 알루미늄 호일이야. 알루미늄. 그치? 자, 요 상황에서 무엇을 잰다? 요 상황에서 질량을 측정한다. 뭘로? 그치.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저울 위에 이렇게 한번 올려봅시다. 그랬더니 질량이 측정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질량을 우리는 W1이라고 일단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 질량이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고, 자, 이 뚜껑이란 얘기는 알루미늄 그 호일로 만든 뚜껑이란 얘기. 그 뚜껑을 열고 삼각 플라스크에 막자로 잘게 부순 드라이아이스. 자, 드라이아이스를 일단 부숴야 돼. 자, 막자에다가 넣은 드라이아이스를 뭘로 막자 사발에 들은 거를 막자로 뿌갭니다. 막 잘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얘를 약수저 있죠? 약수저 갖다가 이제 요 안에 넣는 거지. 그럼 요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자, 알루미늄 요 호일을 잠깐 떼서 위에까지 같이 움직이네. 자, 이미지는 뺄게요. 자, 그러면은 얘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알루미늄 호일 딱 뺀 다음에 여기다가 뭘 이용해서 약숟가락을 이용해서 퍼가지고 여기다가 드라이아이스를 넣는 거죠. 그럼 드라이아이스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쫑쫑쫑쫑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한 3스푼 정도 충분히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잔뜩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상태가 될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막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CO2 드라이아이스가 어떻게 되겠어? 고체로 있던 드라이아이스가 CO2 기체로 열심히 승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 다음에 뭐를 측정해? 전부 다 승화가 되면 기체의 온도가 상온이 되도록 기다린대요. 자, 기다린 다음에 뭐를 측정해? 주변의 물기를 닦고 W2를 측정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시간이 지났어. 자, 충분한 시간.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안에는 더 이상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드라이아이스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현재 원래는 이 드라이아이스를 넣기 전에 여기는 그냥 공기가 꽉 차 있었겠죠. 그죠?
공기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안에는 이제는 CO2가 공기보다 무겁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약 29 정도 되는데 이 CO2의 분자량이 44이다 보니까는 CO2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CO2가 이제 승화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밑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야. 계속해서 뭘 밀어내면서 공기를 밀어내면서 그럼 공기는 일로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CO2가 열심히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는 뭐만 존재하게 된다? CO2만 존재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여러분들 승화하는 과정은 뭐야? 우리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리고 왜? 에너지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그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즉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감소할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 주변에 뭐가 생겨? 이렇게 온도가 감소하니까 갑작스럽게 감소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액체로 이렇게 응결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 주변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한다? 깨끗하게 닦는다. 깨끗하게 닦고서는 무엇을 재요? 두 번째 질량을 잽니다. 그럼 또 전자적으로 갔다가 질량을 쟀대요. 그 질량이 W2인 거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W2까지 쟀어. 지금 우리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한 거야. 그치? 5번까지. 자, 그런 다음에 요 값을 일단은 기록을 해놔야겠죠. W1과 W2를. 그런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자, 이 삼각 플라스크에 다시 이제 물을 채울 거야. 자, 지금 1, 2번 한 거고, 그치? 얘는 3, 4, 5번을 한 거고, 자, 6번. 삼각 플라스크 안에 이번에는 뭐를 채운다? 똑같은 그 삼각 플라스크를 가지고 증류수를 꽉 채웁니다. 여기다가 증류수를 꽉 채웁니다. 꽉 채워요. 그럼 이 증류수를 채우면은 내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삼각 플라스크의 부피를 알 수 있는 거야. 부피. 그지? 그래서 부피. 삼각 플라스크의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인 거지. 그럼 얘를 측정하려면 이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뭘로? 메스 실린더에 넣어야겠죠? 눈금 실린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증류수가 들어있는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자, 얘를 여기다가 부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서 이 증류수를 이렇게 몇 밀인지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럼 얘가 몇 밀인지 나올 거야. 그지? 그럼 요 값을 어떻게 결과 보고서 일단 기록을 합니다. 기록. 자, 요거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 6번을 끝난 거야. 6번. 6 했어. 그런 다음에 자, 온도계를 이용해서 자, 7번 온도계를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 온도 했어. 그런 다음에 기상청의 자료로 또 기압도 측정을 한대. 기압을 조사한다. 저희 학교에 기압계가 없어서 기압은 기상청의 내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직접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겪는다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8번 과정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어떻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지, 그지?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변형합시다. 자, n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냐면 n분의 w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 값이 n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PV는 n분의 WR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게 궁금한 거야. M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PV분의 WRT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압력, 이산화탄소의 부피, 이산화탄소의 질량, 이산화탄소의
뭐 기체 상수, 이산화탄소의 온도 이걸 다 넣어야 돼. 근데 사실상 이산화탄소의 기체 상수가 어디서, 그지? 이 값은 기체 상수 값을 어차피 일정에 0.082라는 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의 온도가 어차피 상온에 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실내 온도를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지. 실내 온도가 만약에 도씨였다면 여기다가 273을 더해서 켈빈 온도로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압력도 어차피 뭐 이산화탄소의 압력이었어. 그냥 어차피 대기압이 압력만큼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측정해야 하고자 하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냐면 사실은 얘랑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의 질량? 이거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뭐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바로 이 삼각 플라스크의 뭐 부피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과정과 지금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하나하나 해봅시다. 일단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1번 이산화탄소의 질량이야. 그치? 자, 그럼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여기 살짝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보자. 1번. 자,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뭘로 구할 거냐면 바로 우리가 측정한 W1과 W2라는 값으로 구할 겁니다. 자, W1과 W2는 뭐였냐면 1번과 2번 과정에서 자, 알루미늄 호일과 지금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덮은 요거의 질량을 쟀어요. 여기 안에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겠지? 이거의 질량이 현재 W1이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드라이아이스를 넣어가지고 전부 다 CO2가 들어있게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만들었어. 그럼 이 안에는 CO2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알루미늄 호일로 막았어. 요거의 질량이 W2인 거지? 근데 나는 요 CO2만의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자, 우리는 W1이 어떤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W1은 현재 일단은 자, 알루미늄 호일의 질량이 포함되어 있고 또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바로 그 삼각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W1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W2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알루미늄 호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도 있어. 그리고 공기 대신에 공기를 전부 다 밀어내고 누가 들어온다? 그치. CO2가 들어오는 상황이지. 지금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를 구해서 이 식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뺄 겁니다. 자, 그러면은 W2에서 W1을 한번 빼봅시다. 샥 약분되니까 CO2의 질량 빼기 공기의 질량이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해? 자, CO2의 질량은 W2 빼기 W1 이건 내가 측정한 값이야. 지금 내가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이 W2와 W1은 내가 측정한 값이지, 그지? 이거 측정. 근데 더하기 공기의 질량까지 더해줘야 내가 얘를 구할 수 있어. 즉, 이 공기의 질량은 내가 측정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해? 얘는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자, 계산 어떻게 하는지 역시 마찬가지 이 값도 뭘로 계산하냐면 자, 이렇게 쭉 빼서 얘는 이쁘게 쓰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자, 공기의 질량 2번 공기의 질량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질량을 표현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좀 써봐야겠는데 PV는 nRT에서 지금 나는 이제 공기의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n값을 또 질량에 대한 식으로 한번 써보자. PV는 n분의 WRT.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W 값인 거지. W를 정리를 해보면은 W는 자, 다 보내. 그럼 RT분의 PV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공기의 질량이기 때문에 뭐 공기의
상수, 공기의 온도, 공기의 분자량, 공기의 압력, 공기의 부피 요걸 다 할 건데 자 어차피 봐봐 지금 보면은 이거는 대기압이야 그치 어차피 공기의 압력이 대기압이니까 이거 대기압 1기압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1기압 그리고 이거 어차피 다 똑같잖아 기체 상수니까 이거 0.082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어딨어 공기의 분자량 내가 아까 공기의 평균 분자량 몇이라고 했죠 평균 분자량이 29입니다 그럼 29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T 값은 뭐야 현재 온도가 만약에 뭐 27도씨야 그럼 여기다가 273 더한 300 켈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현재 온도 자 부피는 뭐야 몇 번에서 구한 자 실험 6번에서 구한 요 부피가 되겠지 이 부피 그래서 요 부피가 몇인지 뭐 예를 들어 110ml라면은 여기에다가 몇을 넣어주면 돼 110을 넣어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치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는 리터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110이 아니라 1.1리터 이렇게 아니지 0.11리터 0.11리터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1000ml가 1리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은 공기의 질량이 구해지겠죠 그럼 구해진 공기의 질량을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일단 계산을 공기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 공기의 질량 값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CO2만의 질량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해결된 거냐면 여기 1번 요거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아까 CO2에서 측정한 그치 요거 플라스크에다가 증류수를 부은 다음에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거 아까 110리터 그러니까 0.11리터 나왔다고 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0.11리터 넣어주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요 값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약 44 정도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실험을 하면은 요 값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다양한 오차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오차, 어떤 부분에서 과연 오차가 발생했을까? 라는 부분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위로 가가지고 일단은 위에 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치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측정한 질량은 어떤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그치 알루미늄 호일의 질량과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까지 합한 게 그리고 두 번째 질량은 알루미늄 호일의 질량과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과 이제는 CO2가 전부 다 승화를 하면서 공기를 전부 밀어냈겠죠 그죠? 그럼 CO2만 남아있겠네 그럼 얘가 질량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얘는 평균 분자량이 한 29 정도 됐고요 얘는 한 9 해야 되겠지만 더 무겁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약간 질량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W2에서 W1을 뺀 다음에 공기의 질량을 더해가지고 우리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 표를 보고 W1과 W2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나타내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W2에서 W1을 빼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얘랑 없어져. 그러면은 얘랑 남는데 얘가 마이너스 W 공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써볼까? 빼주면은 CO2의 질량 빼기 마이너스 공기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자 얘 값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따라서 CO2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W2에서 W1을 뺀 다음에 공기의 질량을 뭐 해줘야 된다? 공기의 질량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과정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네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공기의 질량을 구해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자, 요 공기의 질량을 넣는 거야. 그럼 얘는 변형을 해주면 PV는 n분의 WRT가 되는 거지. 자, 그럼 WRT에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W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해? RT분의 MPV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기의 질량은 RT분의 MPV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요 M이라는 값은 분무의 평균 존자량, P는 대기압, V는 물의 부피. 무슨 물의 부피? 6번에서 측정한 눈금 실린더로 이용한 그 삼각 플라스크의 부피가 바로 그 공기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R은 기체 상수, T는 실내 온도 값을 넣어주면 이 공기의 질량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지금 유도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유도는 어떻게 해? PVN의 nRT에서 자, n 대신에 뭐를 넣는다? n분의 WRT 이렇게 넣고요. 자, 요 m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m은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PV분의 뭐다? PV분의 WRT다. 따라서 m값은 PV분의 WRT야. 그래서 요 W는 CO2의 질량, R은 기체 상수, T는 실내 온도, P는 대기압, V는 아까 구한 물의 부피 하셔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우리의 목적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거의 이제 44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실험을 진행할 거고 실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또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그러니까 100% 우리가 정확히 44라는 값을 얻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실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보면은 쭉 읽어 보면은 4번에서 봐봐. 승화가 되면 기체의 온도가 형광펜인 줄 알았네. 자, 기체의 온도가 상온이 되도록 조금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왜 기다리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자, 봐봐. 일단은 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주변에 온도가 감소하잖아, 그지? 왜냐면 이 승화되는 과정 자체가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변의 열이 감소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쵸?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온도가 감소한다? 그럼 PV는 nRT에서 자, 지금 우리 오차를 찾는 거니까 자, 이거 생각해 보자. 자, 그렇다면은 자, CO2의 질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보는 거야. 왜? 지금 이 과정에서 W2를 측정할 거거든요. 그럼 CO2의 질량은 아까 구했던 것처럼 자, PV는 nRT에서 n값은 n분의 W로 쓰기로 했으니까 n분의 WRT에서 W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RT분의 MPV 이렇게 구하지. 만약에 이게 CO2의 질량이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CO2의 질량은 자 RT분의 MPV로 구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 값이 온도가 만약에 상온은 25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이 W 값을 측정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값이 낮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전체 값이 큰 상태로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전체 값은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값이 커지는 거야. 즉 W2 값이 그러니까 CO2가 더 많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하는 거니까 W2 값이 크게 측정이 돼. 자, 그럼 써볼게요. 자, 만약에 상온이 되도록 기다리지 않으면 자, 상온이 되도록 기다리지 않으면
않으면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W2를 측정하는 꼴이 되는 거지. 하는 꼴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낮은 온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CO2의 질량이 W2 크게 측정되므로, 그죠? W2 값이 이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므로 얘가 크게 측정되면은 CO2의 분자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량을 구할 때는 PV분의 WRT로 측정을 하는데, 그럼 요 W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분자량 값이 크게 측정이 되는 거지.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므로 CO2의 분자량이 크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온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낮은 온도에서 W2 값을 측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럼 W2를 구할 때, 자, CO2의 질량은 W2 빼기 W1 더하기 공기의 질량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요 값이 작게 측정되면 이 값이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고, 즉 요 값이 크게 측정된다는 얘기지. 이 값이 크게 측정되면 요 값도 똑같이 크게 측정되니까, 그래서 CO2의 분자량을 구하는 식에서 CO2의 질량이 크게 되면 CO2의 분자량도 44보다 더 크게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글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물기가 있었대, 주변에. 자, 지금 보면은 주변에 물기가 있다면 물기를 뭐 한다? 닫고 W2를 측정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주변에 물기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플라스크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액체로 응결이 된 거죠. 그런 것들도 측정을 같이 해버리면은 이제 실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물기를 닦지 않고 질량을 측정했다고 치자. 그럼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물기를 닦지 않았대. 그러면은 일단 W2 값에 지금 물의 양까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W2 값이 크게 측정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W2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CO2의 질량은 W2 빼기 W1 더하기 공기의 질량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값이 크게 측정이 되면은 이 공기의 질량이 크게 측정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돼요. 그러면은 CO2의 분자량 구하는 과정에서 PV분의 WRT에서 요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니까 또 CO2의 분자량이 크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물기를 닦지 않고 W2를 측정을 하면 W2가 크게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CO2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어 CO2의 분자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량이 크게 계산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까지도 반드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까지 했으면은 중간에 이 이산화탄소 분자량 측정을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을 보고 와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인 생각해 보기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 보고 올게요.
오늘은 이산기체 방정식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드라이아이스를 다루므로 장갑과 보안경, 실험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0ml 삼각 플라스크에 알루미늄 박으로 뚜껑을 만들어 씌우고 바늘로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뚜껑을 덮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61.771g이 나오네요. 그 다음 삼각 플라스크에 드라이아이스를 적당량 넣습니다. 드라이아이스가 모두 승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승화가 모두 일어나 드라이아이스가 없어지면 기체의 온도가 상온이 되게 조금 기다립니다. 만약 플라스크 표면에 물기가 있다면 닦아준 후 질량을 측정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61.848g이네요. 그렇다면 이때 측정한 질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측정한 질량은 삼각 플라스크와 공기, 그리고 알루미늄 박 뚜껑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측정한 질량은 삼각 플라스크와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알루미늄 박 뚜껑을 합한 것이죠. 그래서 측정한 질량의 값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차지했던 공간의 부피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 물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자, 측정 결과는 삼각 플라스크 속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물의 부피인 134.5ml입니다.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입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온도계와 압력계를 이용하여 실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합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씨입니다. 이것을 절대 온도로 변환하면 291.15 켈빈이 나오네요. 그리고 실험실의 압력값은 757.7mm Hg가 나옵니다. 이 압력값을 대기압 760으로 나눠주면 0.997 기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측정값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입해 공기의 질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질량은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입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와 실험실의 기압값 0.997 기압, 그리고 물의 부피 134.5ml를 리터로 바꾼 값에 곱한 값에서 기체 상수와 실내 온도를 곱한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실내 온도는 절대 온도로 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에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속 공기의 질량은 0.163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대기압, 이산화탄소의 부피, 온도로부터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질량을 구했다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야겠죠? 두 번째 측정한 질량 61.848g에서 처음 측정한 질량 61.771g을 빼고 공기의 질량 0.163g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한 분자량을 구하는 식에 넣으면 되는데요. 얼마가 나오나요? 42.6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이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의 원자량을 더한 값으로 12 플러스 16 곱하기 2에 의해 44인데요. 실험값은 실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로 인해 조금 달라졌지만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실험 영상 잘 보고 왔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선생님과 이 관련된 드라이 아이스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실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실험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고 실험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잘 고려를 하면서 실험을 해야지 오차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별로 시험 수행평가의 점수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밀한 실험을 잘 하면 오차율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점수가 깎이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선생님이 수행평가 점수를 반드시 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기 전에, 이제 등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숙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깎일 위험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단 드라이 아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기를 통해서 드라이 아이스로 이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선생님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까지만 일단 열심히 좀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등교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인 뭐였죠? 반응 엔탈피 그리고 화학 평형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